이번 포럼의 주제는 옆에 보이시듯이 혁명 속의 여성들, 파리 코민에서 이집트 혁명까지라는 주제로 레프트21에서 기자를 맡고 계신 이현주 연사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사의 발제를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0년 그 아랍혁명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가 아랍혁명으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집트 한 여성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페이스북 그분의 사진첩에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튀니지에서 여성들이 이 혁명에 참가했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바라크 사진을 들고 있는 아랍 여성이고, 이집트 여성이고요. 경찰한테 항의하고 있는 이집트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곳곳을 보면 굉장히 그 여성들이, 특히 무슬림 여성들이 이 혁명에서 중요한 일부였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가 혁명 속의 여성들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 이런 지난 혁명의 역사를 보면 올해와 같은 아랍혁명에서처럼 여성들이 일상적인 시기에 사회로부터 수동성을 강요받다가도 이런 사회 변혁의 순간에는 항상 기존의 그런 통념을 깨고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에서는 잘 다뤄지지가 않죠. 특히 이제 대체로 역사책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이 뭐 몇 년도에 무슨 왕이, 무슨 장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다, 이런 것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평소에 그 시기에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잘 다뤄주지 않고 이들이 또 어떤 투쟁을 벌였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역사관에 반대했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즉 마르크스는 대중이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대중이 역사의 주체다, 역사를 읽어왔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첫 번째로는 지금껏 역사의 객체로 취급받아왔던 여성들, 이 여성들이 역사를 만들어 온 주체였다는 점을 몇 가지 혁명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수 여성들이 다수 남성들과 함께 싸워서 일군 그런 역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역사관에서 역사에서 배제된 것은 단지 다수 여성들만이 아니라 다수 남성들도 역사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진짜 일부 소수의 엘리트 그런 장군들과 왕들만이 나와 있지, 평범한 그런 억압받고 착취받는 다수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모두 이 역사에서 배제됐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들의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명과 여성해방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의 그 여성운동 내에는 이런 사회혁명과 여성해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는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즉, 혁명을 통해서 사회 생산관계가 바뀌더라도 여성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것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여성차별은 계속될 거고, 혁명 속에서도 여성 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어떤 혁명과 여성해방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저는 그 혁명의 운명과 여성의 운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그 혁명이 성과들을 온전히 지속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그것이 가부장제가 너무 뿌리 깊어서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 사례를 들 텐데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일단 시간 순서대로 1871년 파리 코민부터, 그 다음에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 2011년 아랍 혁명, 이 4가지 혁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코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파리 코민 그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파리 코민은 1871년에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 72일 동안 파리시를 스스로 운영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은 이제 독일로 통일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이 프로이센이 파리를 봉쇄하고 있던 그런 포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포위가 5개월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파리 노동자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막 개나 쥐를 잡아먹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 포위를 견뎌냈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당시에 부르주아 정부가 이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그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주아 정부를 노동자들이 파리에서 내쫓고 노동자들이 그 파리시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포한 것이 파리 꼬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이센 간의 전쟁은 계기였을 뿐이지 사실 19세기 중반, 이 시기에 19세기 중반인데 이 시기는 유럽이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어떤 대립이 첨예해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엄청 팽창하는데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착취를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불만이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프로이센과의 그 전쟁을 계기로 폭발했던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리 꼬민을 이제 선포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어떤 빵 만드는 그런 노동자들의 야간 작업 같은 거를 야간 노동을 금지한다든가 노동자들한테 밀린 집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공장주들이 버리고 간 공장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처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무상교육이 도입이 됐고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물들, 그런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모두 추방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꼬민하의 민주주의는 이른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대표, 그 꼬민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고 이들에게 노동자 평균 임금을 줌으로써 특권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했고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 꼬민은 노동자 국가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조차도 파리 꼬민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자신의 노동자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정적인 형태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에 있던 여성들도 꼬민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꼬민이 부르주아 정부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요. 사실 이 꼬민이 선포되던 날 파리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정부를 파리에서 이제 몰아낼 수 있었던 게 부르주아 정부가 이끌던 군대가 파리의 그 민중들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부르주아 정부의 군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맨몸으로 무장한 군대에 다가가서 항명하라고 설득한 게 어떤 그 한 무리의 여성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노동계급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동맹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눈에 띄는 이 파리 꼬민 중에 눈에 띄는 여성 조직이었는데요. 이 여성동맹은 구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꼬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설 여성들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의 요구를 꼬민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꼬민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 굉장히 급진적인 조처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 노동 같은 것을 없앤다든가 장시간 노동을 금지한다든가 그리고 남녀 사이의 임금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성해방적인 그런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장에 나가서 죽은 남성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연금을 지급했거든요. 근데 그 연금을 지급할 때 적자와 서자 간의 그런 차별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기존의 그런 가족제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파리 꼬민은 완전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꼬민을 방어하는데 헌신적으로 나섰지만 여성들에게는 선거권도 없었고
피선거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페미니즘 진영에서 파리 꼬민을 공격할 때 문제를 삼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여성 해방과 혁명이라는 그 책을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토니 클리프라는 사람이 쓴 여성 해방과 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점을 이제 설명을 하기를 꼬민이 지난 세대가 남긴 정신적인 유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 내에서 유행했던 사상은 푸르동주의라는 사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꼬민 의원 대부분이 많은 수가 이 푸르동주의자들이었는데 이 푸르동주의는 말하자면 뿌띠부르주아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과 그 수공업자들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가부장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사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상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르동은 여성의 큰 엉덩이와 가슴이 여성의 유일한 기능이 출산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등으로 굉장히 반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사상이 프랑스 노동운동 내에서 크게 유행하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이 그 자양분을 얻어서 그 성장을 했는데 동시에 여성에게 적대적인 전통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극도로 굶주림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의 혁명적인 그런 태도에서 반혁명적인 가톨릭주의로 돌아갔다는 그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여성에 대한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유산들 때문에 사실 파리 꼬민은 그런 정신적인 유산들에 고통받았고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던 그런 전통조차도 혁명의 과정에서 도전받았고 이런 의식의 찌꺼기들을 모두 일소하기에는 72일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하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완전했고 지난 시기에 그런 사상들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조차도 혁명 과정에서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이 도입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꼬미는 그 부르주아 정부의 군대에 의해서 72일 만에 진압을 당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파리 꼬민 당시에 파리에 있던 노동자들의 바리케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포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이거는 파리 꼬민의 여성들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여성들이 나온 사진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이런 근데 여성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72일 직전에 이제 파리 꼬민이 진압당하기 직전에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 지금 이거 프랑스어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페르라세즈라는 묘지에서 그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를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파리 꼬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벽에 완전히 일렬로 줄 세워져가지고 총살당했거든요. 그런 것을 묘사한 그림이고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실제로 이 벽이 남아있고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최후의 이제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부르주아 정부의 군대에 의해서 72일 만에 진압을 당했지만 어쨌든 파리 꼬민은 매우 불완전했지만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다룰 사례는 러시아 혁명인데요. 러시아 혁명은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고 혁명이 여성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러시아 혁명은 1917년 국제 여성의 날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국제 여성의 날에 행진하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수세기 동안 황제 체제라고 해서 이제 짜르 체제가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있었고 1917년이면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이런 전쟁의 모순이 심화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시에 사는 노동계급 여성들은 남성의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여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빵과 평화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위를 시작으로 바로 뒤이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고 병사들마저 반란을 일으키면서 짜르 체제가 물러나게 됩니다. 이걸 1917년 2월 혁명이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에 노동자들은 짜르만이 아니라 그 2월 혁명으로 탄생한 부르주아 임시정부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노동자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1917년에 10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역사상 여성의 권리를 최대로 신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혁명 직후에 모든 여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이 부여됐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요구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고 세계 최초로 낙태가 합법화돼서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간통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을 처벌하던 법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 1917년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조처들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공동의 성을 쓰도록 하는 이런 법들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라는 그 혁명가는 소비에트가 집권한 지 2년 만에 여성 해방을 위해서 다른 민주주의 공화국들이 지난 130년 동안 한 일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해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혁명 전에 러시아 여성들의 처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그야말로 진짜 혁명적인 조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예컨대 혁명 전에 러시아 농촌 가정에는 남편이 여성을 때릴 수 있는 채찍 같은 게 가정마다 걸려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굉장히 진보적인 조처들이 도입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는 시작일 뿐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노동자 정부는 노동 여성의 해방은 노동 여성 스스로 이렇게 하는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성들을 직접 혁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성들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왜냐면은 여전히도 대다수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타가소나 공동 식당, 공동 세탁소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른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할 일, 가정 내에서 여성이 할 일을 사회가 책임지도록 한 그런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텔이라고 하는 여성부도 이 노동자 정부 안에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이 여성들을 혁명 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였는데, 특히 제노텔의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문명 퇴치 운동이었어요. 그런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고서는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제노텔 활동가들은 러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 대한 그 문명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여성들을 혁명의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2만 개가 넘는 그런 글쓰기 학교가 열렸고, 이때 활동가들은 그냥 달랑 가가지고 글쓰기 학교만 열고 끝난 게 아니라 댄스 그룹 같은 그런 춤꾼들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가서 글쓰기 학교도 열고 가무도 즐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의 성과들은 이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실패하고 고립되면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상대적으로 산업이 후진적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선진적인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로 혁명이 확산되는 것이 러시아 혁명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굉장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독일 혁명이 실패했고, 그럼으로써 이 신생 사회주의 국가가 그야말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 망망대해 속에서
하나의 그냥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14개의 서방 자본주의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혁명 러시아를 쳐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산업이 모두 붕괴되고, 이 혁명에서 최선두에 섰던 그런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모두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관료계급을 대변해서 스탈린이라는 자가 등장했고, 1928년에 스탈린은 반혁명을 통해서 혁명의 모든 성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든요. 트로츠키라는 혁명가는 레닌과 함께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고 1940년에 죽을 때까지 그 스탈린에 반대하다가 죽은 인물인데, 이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러시아 혁명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보려면 그가 여성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앞선 제가 언급했던 혁명의 성과들을 모두 파괴해버렸고, 모든 것을 이 서방과의 경쟁을 위한 자본 축적에 모든 것을 종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는커녕 노동자들은 막 그 노동 수용소에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혁명의 성과들도 모두 후퇴했고, 모두 되돌려졌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성애를 찬양한다든가, 심지어는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 모성애 메달을 주는 이런 일들도 하면서 여성들을 완전히 애 낳는 기구로 전락을 시켰죠. 근데 이런 여성운동 진영에서 많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스탈린주의 체제를 보고서 이런 사회주의가 와도 여성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고 혁명은 여성들이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탈린주의 체제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도 없고, 1917년과 1928년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28년 스탈린의 반혁명에 그 단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혁명이 확산되지 못하고, 특히 독일 혁명이 실패했던 점. 그리고 14개 국가가 러시아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쳐들어왔고, 경제가 붕괴된 그런 상황. 그리고 관료계급을 대변해서 등장한 스탈린주의가 완전히 혁명을 목졸랐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혁명이 패배하자 여성 해방을 위한 시도들도 완전히 패배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혁명은 얼마나 혁명과 여성 해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혁명은 이란 혁명인데,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이란 혁명은 여기가 중동 지도예요. 중동 지도인데, 이란은 그냥 여러 중동 국가들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란이 중동에서도 중심부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굉장히 기본적으로 면적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근데 여기로 세계의 원유 생산의 40%가 여기로 운송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유럽 경제가 봉쇄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란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파급력이 큰 나라예요. 여기를 지금 이란이 이 구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동을 얘기하려면은 이란을 건너뛰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도 반미를 표방하고 하니까 미국에게도 정말이지 굴칫거리인 것이고, 지금까지도 미국이 그토록 이란의 핵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중동에서는 이른바 그 이슬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급성장했는데, 그것도 이제 1971년에 제가 앞으로 말할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한 것이 그 계기가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이슬람주의 운동이 굉장히 중동에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슬람 세력이 여성들을 정말이지 끔찍하게 억압한다 하고 하는 그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이란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 혁명을 살펴보는 게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1979년 이란 혁명을 이야기를 할 때 이란 혁명을 이슬람 혁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먼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란 혁명 이후에 호메인이라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호메인이라는 그 사람이 이끄는 이슬람 세력이 그 이란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맞지만 이란 혁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대중투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전에 있던 팔레비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그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몰아낸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오일 쇼크의 여파로 이란의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재 정부였던 팔레비 정권을 몰아내는 데는 노동계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당시 거리에는 최대 200만 명까지 그 이란에서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이 독재에 항의해서. 근데 팔레비는 이것을 엄청나게 군대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해서 심지어 뭐 거리 시위에서 2,000명이 학살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리 시위가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이 됐고 특히 이란에서는 석유 사업이 핵심적인 산업인데 이 석유 산업에 종사하던 3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팔레비에게 결정타를 날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란 혁명에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중 시위고요. 이것은 그 탄압을 받아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여성들과 여기에 들고 있는 이 사진들이 제가 앞으로 설명할 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가지가 그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 사진이거든요. 이 팔레비에게 결정타를 날린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 사진이고 이것도 노동자들의 그런 파업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호메인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노동자들은 당시 이때의 이란 노동자들은 팔레비 반대만이 아니라 공장마다 이른바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라고 하고 그 이란 말로는 쇼라라고 하는 노동자 평의회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서 경영진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식의 어떤 팔레비 반대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투쟁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쇼라는 직장 보육원, 그러니까 보육소, 공동 타가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도 했고 여성들을 위한 글쓰기 학교 같은 것도 열었는데 여성들이 읽고 쓰는 능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저임금과 그런 미숙련 노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을 위한 글쓰기 학교 같은 것들을 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팔레비 정권을 물러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동계급의 파업이었지만 혁명의 결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이슬람 세력인 호메이니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호메이니는 이슬람 지도자고 이미 1960년대부터 팔레비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건설해 왔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그런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팔레비 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압제자에 대한 저항은 무슬림의 첫 번째 의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운동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그의 계급 기반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급 기반은 소상인들과 같은 뿌띠 부르주아지와 당시로서는 또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나 공무원, 학생, 전문직 이런 중간 계급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좌파보다 더 급진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이 계급 기반의 특성상 사유재산에 도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노동자 파업에도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팔레비 정권이 상대적으로 물론 호메이니가 그 팔레비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아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좌파 세력보다는 종교 세력에 더 관대함을 베풀었어요. 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
그런 점 때문에 혁명 이전에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구심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이란의 어떤 좌파들의 실수도 작용했는데, 이란 좌파들은 이란 혁명이 처음 터졌을 때 사회주의는 시기상조고 독재를 물러서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이란인들이 단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혁명 초기에 호메이니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하게 작용을 해준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가 드러나는데, 호메이니는 권력을 잡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자 평의회 쇼라가 이슬람에 반한다고 하면서 혁명의 성과를 되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호메이니 세력을 비롯해서 여러 이슬람 세력들이 권력을 둘러싸고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호메이니는 이 경쟁 세력을 견제하려고 자신이 권력을 잡자마자 일당 독재를 수립하고 공포 정치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치단체와 노동자단체, 여성단체가 불법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 정부는 이른바 이슬람식 성애관계, 이슬람식 도덕 이런 것들을 모든 부분에 국가 전체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는 베일 있잖아요. 히잡. 아랍 여성들이 쓰는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심지어 이 베일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여성에게 그 베일을 이마까지 내려서 이마에 압정을 박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쇼라가 건설했던 그 보육원을 전부 폐쇄해버렸고, 기혼 여성들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성들은 결혼 나이가 17세에서 18세였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뺏어가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하는 그런 공적인 활동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하고, 여성의 활동을 출산과 양육 같은 사적인 그런 활동으로 한정하려고 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란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로 혁명이 어떤 호메이니의 반혁명으로 혁명이 쇠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성의 배제도 함께 강화됐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즉 이란에서도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고 여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 물론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긴 했지만 근본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럼 스탈린주의가 반혁명 과정에서 여성에게 저질렀던 일들 이런 것들과 저는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그 아랍 혁명의 결과로 이슬람주의 세력이 득세하면 여성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 사례로 이란 혁명 후에 호메이니 정권의 그런 예를 들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먼저 이란 혁명 이후에 여성들에 대한 공경은 그것이 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호메이니가 집권한 이후에 반혁명의 결과였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여성들의 처지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이 정권이 세속적이냐 아니면 이슬람주의 정권이냐 하는 점이 물론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의 역사만 보더라도 호메이니는 여성의 노동이 이슬람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을 가정 내로 가둬두려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이란 자본주의가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온전히 현실에서 구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란에는 특히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여성운동이 존재하고, 이 이란 여성들은 그래서 이란 정치가 민주화하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여성들의 스스로의 투쟁이라는 요소가 여성들의 처지 변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여성들이 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65%가 여성이고, 의사의 3분의 1이 여성이고, 공무원의 60%, 교사의 80%가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슬람주의적인 여성관을 100% 현실에서 관철시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일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주의 세력에 기대를 걸어서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 노동계급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부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부업으로 순순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이슬람주의 세력이 여성의 노동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 이슬람주의 세력을 모두 극악무도한 근본주의자들로 가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주의를 되게 그런 언론이나 그 서방 언론들에서 다뤄지는 것은 진짜 되게 근본주의자들이고 막 테러하고 막 그렇게만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슬람주의를 저는 동질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정책은 변화해왔고, 그리고 같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는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인 중에는 뭐 같은 예수를 말하더라도 우리 막시즘에 오시는 그 조원정 목사님 같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이명박 같은 그런 교인도 있는 것처럼 이슬람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는 이슬람주의가 하나의 지배계급의 도구였지만 또 다른 데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이데올로기기도 했고, 또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삶의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하는 점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실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슬람주의를 무조건 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컨대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는 이번에 아랍혁명에서도 보셨겠지만 독재 정권에 반대해왔고, 그래서 굉장히 정권 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은 그런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의 세속 좌파 세력들은 이런 무슬림 형제단에 연대하기를 주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함께 협력해서 운동을 건설하는 일들이 2000년대 들어서 벌어졌고, 사실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반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주의를 무조건 반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례는 유럽에서는 이슬람주의를 반동이라고 보면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의 준동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그 공공기관에서,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인종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근데 프랑스의 일부 좌파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이 히잡이 여성억압의 상징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란이나 아프간 같은 곳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아까처럼 막 히잡을 강제하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래서 그런 강제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저는 히잡 착용 금지에 반대하는 그런 여성들의 투쟁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는 모순된 입장이 아닌 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이 무엇을 입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잡 착용이 무슬림 여성들에게 단지 강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들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서 히잡을 착용하고 자발적으로 히잡을 착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후메이니 사진이고요. 이게 히잡 착용 금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나온 그 여성들의 프랑스에서 벌어진 시위인데, 무슬림 여성들이 한 시위인데, 니게 아니라 내 거다, 내 선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진들의 팻말을 보면 히잡이 무슬림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다, 내가 선택해야 할 권리다, 그리고 히잡이 our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보자면은 어떤 무슬림 여성들이 무엇을 자신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히잡 착용 금지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최근에 모순적이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몸을 감싸고 있는, 이런 식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벌어진 슬럿워크라는 투쟁인데, 모두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여성이 옷을 해프게 입었다고 해서, 이제 해프게 입은 것이 강간의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의 말에 반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슬럿워크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몸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성이 몸을 감싸고 있다고 문제 삼고, 다른 한편에서는 몸을 드러내고 있다고 문제 삼고, 저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여성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입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있고, 정말이지 이 사회의 지배층들이 여성에게 강요하는 모순된 메시지, 한편으로는 섹시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종적이어야 되고 순박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된 메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슬로베니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와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런 혁명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스탈린주의를 낳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슬람 공화국으로의 이행이 이란 혁명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곤 하지만, 그러나 앞서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뒤에 벌어지는 일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혁명의 역사들을 잘 들여다보면 혁명의 운명과 여성의 운명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지금 여성의 빵을 위한 투쟁도 체제를 바꾸는 그런 투쟁들과 결합돼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과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